자, 테마 6 전체가 별표 3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의사 결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볼 건데, 자, 이건 이렇게 시작돼요. 출발은 합리 모형이야. 왜?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거든. 근데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합리 모형을 비판하는 이제 모형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럼 먼저 의사결정 모형을 좀 분류를 해보면 219페이지 1번 요건 기억하세요. 그럼 자, 처방적 규범적 모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전에 규범이라는 단어의 반대는 실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모형은 자, 처방적 규범적 모형, 이건 이런 뜻이에요. 자,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어떤 당위를 제시하는 거. 이게 처방적 규범적인 모형이야. 처방적 규범적 모형 하면 대표가 합리 모형이야, 합리 모형. 규범적인 성격이 너무나 강하지. 자, 대응되는 표현이 경험적 실증적인 모형인데, 경험적 실증적인 모형은 현실에서의 정책은 이렇게 결정되고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뭐 하는 거야? 실증하는 거지. 그래서 합리 모형 이외의 모든 모형들이 경험적 실증적인 모형이에요. 오케이? 크게 나누면. 자, 넘기시면 220페이지. 이번에는 3번에 보시면 개인적 의사결정론이 있고, 개인적 동그라미, 집단적 의사결정, 집단적 동그라미. 자, 이거는, 이게 의사결정자,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한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 이건 개인적 의사결정이죠. 근데 여러분, 국회에서 300명이 모여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죠? 이렇게 이제 개인적 의사결정, 집단적 의사결정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0페이지 본문 보시면, 자,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합리 모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바로 합리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약만 좀 할 겁니다. 자, 합리 모형은 동그라미 1번. 자, 정책 결정자가 고도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이제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접근 방법인데, 자, 두 번째 줄 계속해서 합리 모형에서 의사결정자는요, 형광펜, 경제인이라고 봐요. 경제인. 우리 경제학에서 인간 모형이지, 표현극대화.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모형에서 보는 인간은 경제인이니까 경제인이 추구하는 최선은 뭐예요? 가장 능률적인 대안인 거지. 자, 그리고 네 번째 줄 쳐요. 자, 정책 결정자는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가정하에, 자, 이제부터, 자, 완전한 해다 동그라미.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완전한 합리성이에요. 그리고 이 완전한 합리성을 다른 말로 포괄적 합리성이라고 돼요. 여러분, 인지 능력이 완전하니까 고려해야 될 요소를 100% 다 포괄적으로 망라해가지고 고려하는 거지. comprehensive. 포괄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합리 모형을 다른 말로 포괄 모형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실질적 내용적 합리성. 실질적 내용적이다 동그라미. 자, 이런 완전한 합리성을 사이몬이 뭐라고 표현했었죠?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동그라미, 객관적 합리성, 객관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객관적 합리성은 무슨 얘기야? 편견이나 주관 다 배제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원베스트를 찾는다는 얘기죠. 자, 2번이 중요한데 합리 모형의 두 가지 가정에다 네모. 두 가지 기본 과정. 여러분, 합리 모형은 현실의 이론일까요? 가정의 이론일까요? 가정의 이론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데, 합리 모형은 두 가지 가정에서 출발해요. 두 가지 가정. 자, 이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정이 아까 이미 했어요. 목표는 어떻게 돼 있다? 주어져 있다고 봐요. 이 얘기는 풀어서 표현하면
목표와 관련된 게 정책 문제 정의의 문제죠. 정책 문제 정의 자체가 목표잖아. 그래서 정책 문제 정의나 목표 설정은 뭐의 문제예요? 가치 판단의 문제죠. 그러니까 목표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목표 설정을 둘러싼 정책 문제 정의를 둘러싼 가치 갈등이 있다 없다?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 현실에서는 있지. 하지만 합리 모형은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다 해결됐다고 보는 거야. 가치 기준이 서열화돼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완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완전 분석을. 왜? 전지전능하니까. 그걸 이제 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자는 목표, 효용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주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잠깐만. 목표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 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고, 수단의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 나눠져 있고, 대안의 기준도 정해져 있고, 이 얘기는 달리 표현은 가치 갈등이 있다, 없다?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행위자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 수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자, 이게 합리 모형인데,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잠깐 봅시다. 이 합리 모형을 비판하는 이론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첫 번째가 만족 모형이고 두 번째가 점중 모형인데, 비판의 초점이 달라요. 먼저 보시면, 현실에서는 완전 분석해요, 못해요? 못하지. 이유는 뭐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두면서 합리 모형을 비판하고 나온 게 사이몬의 만족 모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중 모형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야, 완전 분석 못한다. 오케이.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과정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표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현실에서는 목표의 문제는 가치죠. 가치 갈등이 존재하거든. 가치 갈등의 문제는 뭐의 문제? 정치의 문제거든요. 바로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성격 때문에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정을 모두 비판하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점중 모형이에요. 비판의 초점이 달라. 그래서 이제 점중 모형은 만족 모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비교를 할 때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합리 모형하고 점중 모형을 비교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220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221페이지. 자, 그럼 먼저 합리 모형 정리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합리 모형의 특성. 자, 먼저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돼요. 다시 뭐가 목표입니까? 수단에 대해서 목표인 거고, 수단은 뭐에 대해서 수단이에요? 목표에 대해서. 그래서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구성, 이거를 첫 번째 줄 끝자락에 목표 수단의 계층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자, 100% 다 뭐 시켜야 돼요? 계량화 시켜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합리 모형을 뭐라고도 하냐면 선형 모형이라 그래. 여러분 아까 이미 순서 했었죠? 순서. 목표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뭐예요? 대안을 탐색을 하지. 그리고 대안이 탐색이 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결과 예측을 하지. 결과 예측이 돼야 그 다음에 뭐합니까? 비교평가를 하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 선형적으로 진행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객관 모형입니다. 자, 평가는 이미 아까 했는데, 자, 두 번째 줄, 규범적이고, 규범적이다. 그죠? 하지만, 두 번째 줄 끝자락에 너무 비현실적이지.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야, 합리 모형 그거 쓰레기통에나 갖다 버려라. 얘는 고스트다. 유령에 불과하다. 신화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합리 모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요. 여러분, 이제 합리 모형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만족 모형하고 점증 모형은 뭐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합리 모형을 비판하고 나온 건데, 이 합리 모형이 이렇게 있으면 관념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의사결정 모형을 상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합리 모형 비판이라기보다는 합리 모형 100% 분석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의사결정의 방식 4가지 했었죠. 분석적 결정, 정치적 결정, 직관적 결정, 마지막이 뭐였어요? 습관적 결정이잖아. 그러면 분석적 결정하고 가장 반대편에 있는 건 어떤 결정이에요? 습관적 결정이지. 왜냐? 의사결정의 질이 높기 위해서, 의사결정의 퀄리티가 높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정보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습관적 결정은 새로운 정보 파악 자체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합리모형적 의사결정이 있으면, 관념적으로 가장 반대편에 있는 의사결정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어떤 의사결정을 말하냐면 습관적 결정을 말해요. 습관적 결정. 자,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의미만 좀 볼 건데, 여러분 사이버, 인공이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하면 이제 인공두뇌를 말해요. 인공두뇌.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의 개념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여러분 하여간 사이버네틱스 모형 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여러분 보일러에 집에 보일러 돌리잖아요. 이제 보일러 좀 돌려야죠, 밤에. 이 보일러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인공두뇌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내 온도를 25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얘가 매 순간 뭐예요? 의사결정을 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까? 온, 오프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실내 온도가 25도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의사결정? 온. 실내 온도가 25도를 넘어서면 오프. 자, 사전에 설정된 실내 온도 25도 유지라고 하는 중요 변수,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될지가 이미 이 프로그램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이걸 아까 얘기했던 SOP, 표준 운영 절차나 또는 프로그램 레파토리라 그러거든요. 레퍼토리, 목록이라 그래요. 이거에 따라서 습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 치세요. 정책 문제의 복잡한 변수 가운데 뭐만? 중요 변수에 관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줄, 미리 정해진 SOP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미리 개발되어 있는 대안 목록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분석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는 분석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거죠. 이거를 분석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봐야 돼. 어떻게 되냐면 실내 온도가 20도가 됐어요. 뭐 분석적으로 한다면 문제를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정의를 내려야죠. 또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를 세워야 되고 이런 작업을 안 하지 얘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줄 치세요. 분석적 합리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뭐를?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합리 모형하고 극단적으로 대립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222페이지에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내용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하고 대비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좀 심화적으로 보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223 만족 모형부터 봅시다. 만족 모형. 자, 만족 모형 하면 꼭 사이먼 모형이라고도 해요. 사이먼. 그래서 첫 번째 줄 사이먼 마치가 주장했다 줄 치시고,
사이먼 마치. 자, 첫 번째 줄 끝자락에 실제의 의사결정에서 동그라미. 실제의 의사결정에서 하고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이론은, 이 모형은 규범 모형이겠어요? 실증 모형이겠어요? 실증 모형이지. 실제의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자는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어떤 합리성이 있더라? 제한된 합리성. 의사결정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비용도 부족하고. 자,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세 번째 줄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면 걔 선택해서 의사결정 끝낸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배우자를 찾는다. 나의 잃어버린 반쪽, 원베스트웨이를 찾으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해요? 만족할 만한데, 이 정도면 데리고 살만해. 뭐 이런. 현실적이지. 여러분, 그 하단의 두 번째 표 보세요. 두 번째 표를 보시면 합리모형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아까 합리모형에서 의사결정자는 어떤 존재였죠? 경제인 동그라미. 그리고 경제인은 완전한 합리성에 있죠. 자, 하지만 만족모형에서 의사결정자는 경제인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인 동그라미. 행정인은 제한된 합리성 하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뭐가 달라요? 정책 분석의 국면, 대안 탐색하고 결과 예측이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지. 그래서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대안만 보고 그 다음에 결과 예측도 복잡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과만 예측하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에? 항상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이것 때문에. 자, 장단점 봅시다. 표. 만족 모형의 장단점. 뭐 장점은 동그라미 1번. 실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 자, 이게 최대 장점이고, 자, 단점이 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대안 탐색을 중단하다 보니까 중요한 대안이 무시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후보가 A, B, C, D부터 Z까지가 있어요. 자, 그럼 합리모형 어떻게 합니까? A부터 Z까지 다 만나보는 거죠. 그리고 A하고 살았을 경우 좋은 점, 나쁜 점, B하고 살았을 경우에 좋은 점, 나쁜 점 예측한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을 했더니 D가 BC 레이시오가 가장 높아. 얘가 원베스트 웨이죠. 이렇게 하면 합리모형적 결정인데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만족 모형은 자 A 만나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B 만나봤어. 또 마음에 안 들어. C를 딱 만나봤는데 괜찮아. 세리스파잉해. 최선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얘 선택해서 끝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만 더 만나봤더라면 바로 뒤에 원베스트웨이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동그라미 3번하고 같은 말이죠. 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하다 보니까 다소 뭐예요?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이고 창조적인 세신적인 대안의 발굴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자, 동그라미 2번도 체크하세요. 만족하 기준의 주관성. 그렇죠? 만족하 기준의 주관성. 그럼 사람들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다 다르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점중 모형인데, 하여간 여러분 요 틀 있죠? 요 틀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만족 모형은 어디에만 초점을 둬서 합리 모형을 비판하는 거예요? 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둬서 비판하는 건데, 점중 모형은 이거 오케이. 근데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어떤 측면? 정치적인 측면. 점중 모형은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 점중 모형은, 자, 아까 이제 만족 모형은 사이먼과 마치라면 점중 모형은 줄치세요. 린드브룸하고 윌다브스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린드브룸, 윌다브스키. 그래서 이제 뭐 린드브룸 모형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린드브룸과 윌다브스키는 현실에서의 정책은 동그라미 하세요. 현실에서의 정책은 동그라미. 자, 현실에서의 정책은, 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이 이론도 기본적으로 규범 모형, 실증 모형? 실증 모형의 성격이 강해요. 자, 근데, 자, 현실에서의 정책은 먼저 동그라미 기역번의 이유. 동그라미 기역번의 이유는 요거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의 이유. 동그라미 니은번의 이유는 뭐예요? 요거죠? 이해관계의 대립, 두 글자로 표현하면 정치.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에다가 물결, 줄. 자, 이걸로 인하여. 자, 점중적으로 결정되고 있더라 이거야.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중적으로 결정되고 있더라는 거야. 이거는 뭐의 측면이야? 팩트의 측면이죠? 실증이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죠. 그죠? 근데 이 점중주의 이론가들은 현실에서의 정책은 점중으로 결정되고 있고, 이건 실증. 자,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보다 점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도 하더라는 거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증 모형인데 점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의 측면도 가져요? 규범 모형의 측면도 가져요. 그래서 이 점중 모형은 실증 모형 플러스 규범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중적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쉬워요. 자, 점중적 결정이라 하면 자,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합리 모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있죠.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가요. 현존 정책이나 기존 정책을 베이스로 깔고 여기다가 약간의 새로운 거, 이걸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를 추가하거나 빼는 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점중적 결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 현존 정책을 베이스로 해서 추가되면 시간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죠? 빠지면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점중, 점감인데 일반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점증이죠. 그래서 이제 점증 모형이라고 그래. 자, 뭐 쉬워요. 자,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뭐를 베이스로? 오늘까지의 나를 베이스로 해서 약간의 새로운 거를 추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한다는 거지. 이게 점중적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224페이지 맨 밑에 점중주의의 내용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현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결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의 대폭적인 제한. 여러분, 합리 모형은요, 현존 정책 인정해요, 안 해요? 합리 모형 인정 안 해요. 그럼 합리 모형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완전 분석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화에 있잖아요. 완전 분석이 어렵죠? 근데 점중 모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현존 정책을 베이스로 해서 자, 알파를 추가하는 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죠? 그럼 뭐만 분석하면 돼? 알파만 분석하면 되잖아요. 하고 있는 거 뭐하러, 이미 하고 있는 거 뭐하러 분석해? 그러니까 현실의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요건을 고려할 때 이렇게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분석의 대폭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합리모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합리모형은 제가 태어나는 순간 전지전능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아나갈 거에 대해서 한 방으로 다 원샷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면 오케이. 근데 점중모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네요. 오늘 조금 바꾸고 내일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훌륭한 전략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할 때 어쩔 수 없이 정책 결정할 때 불확실성은 생길 수밖에 없죠. 다시, 합리모형은 확실성을 가정합니까? 불확실성을 가정합니까? 확실성이지.
자, 그래서 특히 요 세 가지 점중주의 내용 기억하시고, 자, 그럼 위로 다시 본문 올라가시면 맨 위에. 자, 아까 린드브룸과 윌다우스키는, 자, 점중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두 가지 제시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인지능력상의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 응? 그러면 린드브룸과 윌다우스키가 점중주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보다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1번. 왜? 이건 이미 앞서서 어디서 지적된 측면이에요? 만정모형에서 지적된 내용이잖아. 그럼 점중모형에서 새로운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새로운 거지. 그래서 점중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는 바로 어떤 측면 때문에요? 정치적인 측면들이에요. 왜 그러냐?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점중주의는 줄쳐요. 뭐를 배경으로 해요?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해요. 여러분, 현실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타협조정하는 이런 사회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명확하게 세우기가 어렵다?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기 어려운 거죠. 자,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타협이라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점중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리모형이 경제적 합리성이라면 점중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인 거지. 자, 그 밑에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점중주의의 현실적인 타당성 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점중주의적 결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유. 첫 번째, 뭐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 두 번째, 자, 여러분, 이게 다시 매몰 비용이 뭐냐 하면, 현존 정책이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은 이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비용과 자본이 투입돼 있어요. 이게 매몰 비용이거든요. 근데 합리모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겠다?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하겠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럼 이 얘기는 지금까지 현존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투자된 매몰 비용도 포기하겠다는 거죠. 매몰 비용 아깝잖아. 매몰 비용 건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베이스로 해서 점중적 결정을 해야지. 잠깐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합리주의적 결정은요, 매몰 비용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열심히 1년 공부하면 대부분 제가 볼 땐 합격해요. 근데 참 어떤 친구가 좀 운이 안 따라가지고 한 점 차이로 떨어졌어. 또 그 다음에 또 한 점 차이로 또 떨어졌어. 2년을 소비했어요. 이 친구는 합리적 결정을 3년 차에는 합리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요. 점중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매몰 비용이 많이 깔린다는 얘기야. 많이 투자를 해야 사람이 또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거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살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점중적 결정을 하는데 큰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제로 베이스에서 매몰 비용 포기해야 돼. 큰 결정해야 돼요. 이때는 합리모형적 결정을 해야 돼. 요즘에 TV,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TV 같은 데 보면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자꾸 나오잖아요, 뉴스에. 근데 예를 들어 남자가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더라 그러면 때린 사람이 나쁜 놈이지, 당연히. 폭력을 가한 사람이. 근데요, 피해자인 여성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한두 번, 되게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게 보면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야. 수년간 어떻게 교제하면서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냥 싹싹 비고 술김에 그래서 미안해 하고 싹싹 비니까 또 용서하고. 그건 용서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딱 한 번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해줬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동안 뭐가 떠오르는 거야? 이 남자하고 사귀면서 나눴던 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들여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한다 그러니까 알파를 보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러면 잘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했던 거죠. 그런 거는 점중적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몰 비용 무시하고 합리적 결정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라는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점중주의는 현존 정책을 베이스로 깔고 간다 그랬죠. 왜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가냐 하면요. 매몰 비용도 있지만 점중주의는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를 가정하잖아요.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지금 현재 의학 정책이 있다. 그러면 이 의학 정책을 둘러싸고 의사 집단, 약사 집단, 한의사 집단이요.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타협 조정한 게 기존의 의학 정책이에요. 일종의 기존의 의학 정책은 정치적 합의의 결과물인 거지. 이거 깨트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깨트리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저항을 하거든. 그래서 기존의 정치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약간 변화시키는 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면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이유가 점중주의의 타당성 근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도 봅시다. 목표와 수단의 상호 의존성. 자, 이 표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여기 잠깐 보세요.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선형모형이라 그랬죠? 이렇게 진행되죠, 화살표로. 얘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수단을 탐색하고 선택을 해요. 선형적으로 진행이 돼. 이렇게 선형적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사전에 뭐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목표가. 근데 점중주의는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를 가정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에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사전에 목표가 명확하게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선형적으로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수단을요,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야. 새로운 정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존 정책을 베이스로 알파를 추가하는 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해서 오늘 조금 받고 내일 조금 받고 시간 지나다 보면 이게 목표였구나.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목표가 수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거꾸로 수단이 목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 마치 링과 같죠. 돌고 도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점중 모형을 고리형이라 그럽니다. 응? 그래서 세 번째 줄 고리형 결정 기준이에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거기 극단적으로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표로 비교를 해놨죠. 이거 좀 중요한 표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그 9분 첫 번째 보시면 합리모형 두 번째 점 찾았어요? 두 번째 점? 거기서 목표 수단 분석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줄 쳐주세요. 합리모형은 목표 수단 분석을 해요. 이 목표 수단 분석이라는 게 다시 한번 뭐를 명확하게 세우고 목표를 먼저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찾는 거예요? 수단을 찾는 건데, 자, 반대로 점중 모형은 두 번째 점 보시면 따라서 목표 수단 관계 분석이 적절해, 부적절해? 부적절한 거지, 줄. 왜? 사전에 목표를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중심으로. 자, 넘겨보시면, 자, 점중주의에 대한 평가를 좀 볼게요. 평가. 장단점인데, 자, 이 점중주의는 실증 모형의 성격도 있고, 동시에 뭐예요? 규모 모형의 성격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실증 모형의 측면. 자, 최대 장점은 현실의 정책 과정을 잘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공무원 돼가지고, 자, 다시. 여러분, 정책이 바로 예산이거든요? 올해 예산은 뭐를 토대로 만들었어요? 작년 예산을 베이스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잘 몰라. 예를 들어 이제 막 공무원이 됐는데 이번 가을 구청 체육대회를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작년에 없었잖아, 제가. 그죠? 그럼 뭐 참고하면 돼요? 작년에 체육대회 추진했던 문서 참고하면 되지. 거의 이 행정기관의 업무는요, 1년 단위를,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돌고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표지갈이라고? 표지갈이?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수법인데 거의 5년마다 정권이 바뀌죠. 그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권력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요? 각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거든요. 현황 파악하겠다고. 근데 공무원들은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5년 전 자료, 거기다가 겉표지만 딱 바꾸는 거지. 숫자 좀 바꾸고.
이번에 걸렸죠.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김진표 그 인수위원한테 위원장한테 걸려가지고 표지가리 앞으로 금지한다고. 자, 단점 보시면, 단점, 실증 모형 측면에서 단점. 자, 점증적 변화 정도의 기준이 뭐해? 현존 정책을 베이스로 10% 바꾸는 게 점증이야? 20% 바꾸는? 기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체크하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점증주의에서는 급격한 정책 변동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이걸 베이스로 깔고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원화되고 미국처럼 안정적인 사회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같은, 사실 미국 사회는요,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나 트럼프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렇지, 정책에는 큰 변화 없어요. 사실 지금 뭐, 한미 FTA 개정한다고 크게 떠버려가지고 개정했죠, 지금? 크게 바뀐 거 없어, 또. 처음에 겁줬죠? 폐기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한미 FTA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국하고 미국이 합의해가지고 나온 일종의 정치적 합의의 결과물이야. 한미 FTA 폐기하면 미국도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동안, 관세 안 받고, 소고기라든지, 그래갖고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하겠다 했더니 미국 내에서 반발이 일어난 거야. 축산업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거 폐기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게 있고 손해를 보는 게 있거든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미국이 손해를 봤을 수 있겠지만 농축산물 이런 데서는 뭐 지적재산권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이익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 손해본 측면만 보는 거지. 자, 그래서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에는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자, 제3세계 국가 어떻습니까? 정권 바뀌면 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뀌죠? 이런 이제 급격한 정책 변동이 일어나는 사회는 적용하기 어렵고, 자, 규범 모형 측면 보면, 장점. 자, 현실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이죠. 그리고 제한된 합리성인데 한 방에 결정하기보다는 오늘 조금 바꾸고 내일 조금 바꾸고 이렇게 계속적 결정을 하는 게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훌륭한 방법이 되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장점,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는데, 자, 단점,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점증적 결정을 하다 보면 기존 정책, 현존 정책이 이미 잘못된 정책이야. 그럼 이거 고칠 게 영영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얘를 베이스로 계속 깔고 가잖아요. 아까 저기 폭력 행사하는 남친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기존 정책이 이미 잘못된 정책인 경우 잘못된 정책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체크하세요. 예, 여러분, 자, 기존 정책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죠. 이건 기득권이죠? 기득권. 그래서 근본적으로 반혁신적인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도구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는 점중 모형인데 얘가 그냥 점중주의로까지, 이즘으로까지 이렇게 지금 격상되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합리 모형하고 점중 모형 비교해 봅시다. 합리 모형 이상적이죠? 현실적이지 못하죠? 반대로 점중 모형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너무 어때요? 보수적이야. 그래서 이제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의 장점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이론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혼합 탐사 모형하고 혼합 탐사 모형 그리고 드로우의 최종 모형이라는 건데 먼저 엣지오니 혼합 탐사 말 그대로 뭐 한 거예요? 혼합한 거야. 믹스드 한 거야. 믹스드. 뭐를 탐색을 스캐닝을. 자,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게 뜻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자, 끝자락에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 점중 모형의 보수성을 탈피해서 자, 양자의 뭐 장점만 결합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1번 보시면 어떻게 해서 양자의 장점을 결합시켰느냐? 자, 근본적 결정 플러스 세부적 결정이야. 다시. 그리고 혼합 탐사 모형하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 더하기 뭐? 근본적 결정 플러스 세부적 결정인데 뜻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근본적 결정은 어떤 테두리나 맥락을 결정하는 거. 이게 근본적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적 결정은 그 근본적 결정의 테두리 내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이걸 결정하는 게 세부적 결정인데 거기에 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표를. 표 보시면 자,
대한탐색에 특히 초점을 둬서 대한탐색. 여러분, 대한탐색에서 근본적 결정하고 세부적 결정이 이루어지죠? 응? 자, 그럼 먼저 A 보세요. 대한탐색할 때, 이제 합리모형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애당초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 탐색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한탐색할 때 근본적 결정을 먼저 합니다. 이 근본적 결정에서는 중요한 대안은 일단 포괄적으로 탐색해요. 포괄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테두리를 결정할 때는 중요한 것들은 다 포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괄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의 특성이에요? 합리모형의 특성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근본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테두리 내에서 뭐만 한다? 약간의 수정과 보완 체크. 약간의 수정과 보완. 그럼 약간의 수정과 보완이란 말 자체가 뭐의 측면이에요? 정중모형의 측면이지. 이런 식으로 근본적 결정 플러스 세부적 결정이 혼합된 이런 이제 의사결정 모형이 엣지온의 혼합탐사 모형이고, 자, 이거는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의 최종 모형 봅시다. 드로우. 학자 이름 드로우. 자, 드로우 역시 첫 번째 줄끝 부분 합리모형의 이상주의, 정중모형의 현실주의를 종합했죠. 여러분들 엣지온의 혼합탐사 모형은요, 이게 좀 비판받는 게 뭐 비판받냐 하면 두 개를 그냥 절충만 한 거야.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행정법이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법학 특히 공부하다 보면 학설이 나오거든요. 그럼 꼭 그런 식이야. 긍정설, 부정설, 그 다음에 절충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네?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국가배상 책임에 성질해가지고 자기 책임설,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 이거 대위 책임 분명해야지. 절충설. 뭐 어쩌라니 이게. 자, 이런 측면에서 엣지온의 혼합탐사 모형이 비판받는데 이 드로우의 최종 모형은 좀 달라요. 그래서 드로우의 최종 모형은 두 번째 줄 합리주의, 이상주의와 정중주의, 현실주의를 종합하면서 다음에 끊고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요소가 가미가 돼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적합하기도 하고 동시에 현실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최종 모형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요소가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양가로 1번. 드로우의 최종 모형은 뭐 더하기 뭐? 경제적 합리성 플러스 초합리성이에요. 융합에다가 두 줄. 양가로 1번 제목. 경제적 합리성 플러스 초합리성의 융합인데 융합에다 두 줄. 자,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합리모형적 의사결정하면 참 좋죠. 그때 합리모형적 결정 잘못하다간 사람 죽어요. 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거든. 그러면 이제 합리모형적 결정은 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하라는 거예요. 합리모형적 결정을 해서 나오는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만. 이때만 합리모형적 결정이 정당화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자, 합리모형적 결정을 해서 나오는 편익은 1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합리모형적 결정하는데 분석 비용이 1000억이야. 이때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초합리성인데, 이 초합리성이 바로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직관 통찰력 있죠. 이런 질적 요소, 이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현대그룹 시절에 현대그룹의 최고 관리자가 정주영 그 명예회장, 소떼 방북한 그분. 근데 그분이 현대그룹 그 최고 관리자 시절에 현대그룹의 운명과 관련된 무수하게 많은 정책 결정을 했겠죠. 의사 결정을 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합리모형적 결정을 했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그 기업의 대표가 이제 삼성하고 현대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이병철 가문은 원래부터 부자 가문이고, 이 정주영 현대 가문은 이 정주영이 이제 북한에서 월북한 사람인데 배운 것도 없고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월북을 했으니 월남을 했으니 월북이 된다. 월남을 했으니 뭐 가진 것도 없는 상태 멘탈에서 일본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라는 이제 그룹을 만든 건데,
그럼 이 양반이 하는 의사결정은 뭐가 많았겠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관, 통찰력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경제적 합리성은 뭐의 측면이에요? 양이야, 질이야? 양이죠. 초합리성은 뭐의 측면이에요? 질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경제적 합리성 플러스 초합리성의 융합이라고, 융합에다 두 줄 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최종 모형은 뭐보다 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융합입니다. 융합.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줄 십자가 표시 보시면 경제적 합리성하고 초합리성이 모두 이용돼야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봐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229페이지로 갑시다. 229페이지. 자, 지금까지 본 거, 지금까지 합리 모형을 기초로 해가지고 합리 모형 비판하고 나오는 만족 모형, 점중 모형, 그리고 합리 모형하고 점중 모형을 결합시킨 혼합 탐사 모형, 최종 모형. 이거는 전부 다 의사결정자 한 사람을 상정하는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현실에서의 의사결정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집단적 의사결정이에요. 국회 300명이라고 하는 개인이 모인 집단이죠. 자,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인데 이제부터는 다 무슨 의사결정? 자, 집단적. 자, 그러면 여기 100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어. 그럼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려면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그 집단의 특성을 봐야 돼요. 특성을. 자, 집단의 특성이란 바로 뭐냐? 세 글자로 코히전. 응집성. 응? 응집성. 자, 응집성이 중요합니다. 응집성에다 형광펜. 자, 집단의 특성은 바로 응집성인데, 자, 여러분, 자, 100명으로 구성된 집단인데, 어떤 집단은 구성원들과 응집성이 극도로 강해요. 그럼 마치 뭐예요? 그 집단 자체가 마치 하나의 뭐처럼 움직여? 유기체처럼.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요? 줄 치세요? 유기체 조직이라고 그래요. 유기체 조직.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집성이 극도로 약해. 극도로 약한 뭐예요? 개판 5분전이죠? 개인들의 단순 집합인데, 자, 이거는 그냥 제끼고, 응집성이 약한 축의 대학 조직이라고 있죠. 대학 조직 줄쳐두시고, 그 밑에다가 연필로 학장회의, 이렇게 써주세요. 대학의 학장회의. 이런 학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학장들은 한 명 한 명이 각 단과대학의 대표자들이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교수죠? 그들 간에 우열, 서열 관계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다 보니까 학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응집성이 강하겠어, 약하겠어? 약하죠. 자, 그리고 이제 회사 조직 줄쳐두시고. 회사 조직은 뭐 삼성, 현대와 같은 이런 회사를 말합니다. 응집성이 상대적으로 뭐예요? 중간 정도다. 이런 식으로 봐요. 자, 이렇게 이제 응집성을 기준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을 정리한 학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앨리슨이라는 학자인데, 그래서 앨리슨이 모형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모델 1, 2, 3.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 모델 2 밑에 보면 무슨, 모델 2가 회사 조직을 상정하죠? 모델 2 밑에 뭐 있어요? 회사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학 조직은 응집성이 약하다 그랬죠? 요거를 설명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뭐가 있어요?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게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개간을 했고 하나하나씩 봅시다. 먼저 볼 게 회사 모형인데, 회사. 삼성, 현대 같은 회사입니다. 회사. 자, 그래서 회사 모형은 동그라미 1번. 시어트와 마치가 주장했다. 시어트와 마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이몬 학파 사람들이야. 사이몬이 정점으로 사이몬, 마치, 시어트, 사이몬 학파 사람들인데, 자, 실제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는 실제 회사 조직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회사가 있다. 그러면 되게 이제 회사 조직을 보면요. 회사 조직 안에 이게 삼성이라고 봅시다. 회사가 분업이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 조직 안에 보면 예를 들어 생산부가 있고, 생산부.
인사부, 경리부, 또는 마케팅부, 또는 고객 민원을 처리하는 CS부, 이런 식으로 분업별로의 부서들이 나눠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회사 내에서 생산부는 뭐가 목적이에요? 물건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회사 조직 내에서 하위 부서들은 자, 각각의 하위 부서들마다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부는 생산부의 목적 달성을 통해 가지고 삼성이라는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고 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하위 부서가 하위 부서의 목적 달성에만 초점을, 이걸 국지적 합리성이라 그래요. 국지적인 거는 전체적인 거, 부분적인 거. 부분적인 거지. 그래서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합리성에 기여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부는 생산부 나름대로, CS부는 CS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고 운영이 돼요.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조직 내에 묶여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응집성이 강해요, 약해요? 좀 약한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loosely coupled라고 그래요. loosely,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자, 실제 이 회사는 완전히 독자적인 건 아니에요. 왜? 삼성이라는 틀 속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자, 준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가 회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모형을 다른 말로 연합 모형이라 그래요. 연합 모형. 자, 이 과정에서, 자, 준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하위 부서들은 하위 부서들마다의 목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회사 내에서 하위 부서들 간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산부의 목적은 뭡니까? 물건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러다 보면 불량품이 많이 나오죠. 그럼 누가 피곤해져요? 고객 민원 처리부가 피곤해지지. 그래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하위 부서들 간에 회사 내에서 갈등이 생기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삼성이라는 조직이 직면한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러한 갈등은요, 합리모의서처럼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쫙 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의 기준으로 딱 해결하려면 이 두 부서 가운데 한 부서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정부 조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부처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산업자원부의 목적은 뭐예요? 산업개발이 목적이지. 환경부는 환경보존이 목적이고, 두 부서는 맨날 충돌하죠? 논리가 달라요. 근데 결국은 산업발전을 통해서 공익실현, 환경보존을 통해서 공익실현. 근데 환경부하고 산업자원부가 충돌한단 말이야. 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이러한 갈등을 한림모의서처럼 하나의 기준으로 완전하게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럼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집단적 의사결정인데,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갈등하는 하위 부서들이요,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요.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그래서 갈등이 일단 미봉책으로 해결되는, 이걸 갈등의 준해결이라 그래. 준해결. 갈등하는 하위 부서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서 갈등이 준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인 만족 모형을 회사라는 집단에 응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문장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2번 줄친 부분. 자, 실제의 기업은 각 단위 부서별로 준독립적인, 준에다 동그라미, 준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 거기서 조직은 하위 조직을 말하죠. 하위 조직들의 뭐다? 연합체다 이거야. 그리고 하위 조직들은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조직 전체의 합리성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내용 보시면 뭐가 생겨요? 동그라미 1번.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회사 모형의 가장 중요한 갈등의 준해결.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상이한 목표를 가진 하위 부서들 간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갈등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줄, 이러한 갈등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자,
타협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상태에서의 뭘로 귀결돼요? 준해결로 귀결된다는 거야. 이게 회사라는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심의 탐색이라고 줄쳐두시고, 자,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인 만족 모형을 회사라는 집단에 응용을 한 건데 이런 겁니다. 이 개인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듯이 회사라는 조직도 능력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조직이 직면한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삼성이라는 조직이 직면한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문제, 예를 들어 그게 A다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만 초점을 둬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야. 해결책을. 자,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됐죠? 그럼 이 해결책은 필요가 없죠? 갖다 버려? 아니에요.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속에 차곡차곡 어떻게 해요? 쌓여요.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역사가 예를 들어 60년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6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적인 문제 중심의 탐색을 했겠죠? 그러면 60년이라는 역사 속에 이 해결책이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여있겠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학습을 하듯이 조직도 뭘 한다는 얘기예요? 학습을 하고 이 학습 결과가 바로 뭐로 나타나냐 하면 삼성이라는 조직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 해결의 노하우들이 축적된 SOP가 형성이 되는 거야. SOP. 자, 다시 표준 운영 절차는 이게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6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장기적인 경험의 결과물이죠? 그럼 이제 이 SOP가 정립이 되면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소하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은 뭐에 따라서? SOP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지. 일상적인 것들은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인생 안 살았어? 그럼 예를 들어 20년, 30년 인생을 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나한테는 맞더라라는 게 나름대로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형성이 돼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줄 치세요. 다시 회사 모형의 내용 제목 중심으로 봅시다. 갈등의 준해결은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뭐? 문제 중심의 탐색 줄 쳐두시고, 넘기시면 조직의 학습 줄 치시고, 자, 학습의 결과로 뭐가 구축이 돼요? SOP, 표준 운영 절차. 자,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 보시면 SOP는 동그라미, 조직이 장기적인 적응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터득하게 된 학습된 행동 규칙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줄 끝부분, 조직 구성원을 통제하는 수단이 돼서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SOP가 완전히 좌우해요. 자, 이게 회사 모형의 특징이에요. 자, 회사 모형 보셨고, 이번에 보실 거는 쓰레기통 모형.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자, 아까 앞에 이 그림에서 쓰레기통 모형은 뭐를 상정한다고요? 대학 조직. 대학 조직은 응집성이 약해요. 여러분, 지금 이론의 명칭이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에는 뭐가 뭐예요? 쓰레기들이 뭐이지? 근데 쓰레기들이, 쓰레기통, 이따 쉬는 시간에 쓰레기통 한번 뚜껑 열고 보세요. 그 안에 쓰레기들이, 뭐 종이는 종이대로, 뭐 귤껍질은 귤껍질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온갖 쓰레기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 이 자체가 합리성을 말해요? 비합리성을 말해요? 비합리성을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쓰레기통 모형은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이거를 줄치세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 그래. 아나키, 무질서인데 완전한 무질서는 아니고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학장회의란 이런 틀은 있는 거지.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여기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세요. 여러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혼란 상태죠? 혼란스럽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혼란 상태에서 의사결정은 합리 모형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줄, 의사결정의 요소들이 쓰레기통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이에요.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독립적으로 표류하다가 쓰레기통 안에 우연히 동그라미, 우연히 만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양가로 3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집단적 의사결정이잖아요. 근데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줄 치세요. 먼저 의사결정의 출발은 뭐예요? 문제. 그 다음에 해결책.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이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참여자가 있어야 되고, 참여자가 모두 모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기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집단적 의사결정의 4가지 구성 요소인데,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흐르고 해결책은 해결책대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렇게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정책 흐름 모형하고 비슷했죠? 자, 그러면 자, 이때 모이게끔 하는 아까 계기를 뭐라 그랬었어요? 트리거링 디바이스. 우연한 사건.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하면 이거야. 오리지널은요,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쓰레기통 모형이 오리지널 원조고, 이 쓰레기통 모형을 기준으로 킹던이 변형을 시켜서 만든 게 뭐예요? 흐름 모형이야. 이것도 한번 섞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쓰레기통 모형은 몇 개예요? 4개고, 아까 킹던은 3개였지. 그래서 4가지 의사결정의 요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다시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를 합리모형 쪽으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합리모형적 의사결정은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를?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게 합리모형적인 논리죠. 쉽게 말하면 합리모형은 뭐가 있으니까 뭐를 찾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을 찾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을 찾는 식으로. 근데 쓰레기통 모형은 엉망이야, 엉망. 이렇게 길 가다 말고 해결책이 하나 생겼어. 이 해결책에 맞는 문제가 뭐지? 이거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여러분, 합리모형적으로 생각하면 떡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제사가 먼저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떡을 짓는 거잖아요. 합리모형적 논리는. 근데 쓰레기통 모형,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표현 자체가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길 가다 말고 떡이 생겼어. 자, 모여. 제사 지내. 굉장히 비합리적이잖아. 그죠?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여러분, 쓰레기통 모형은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줄 치세요.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수시적 참여자. 이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인데, 숨이 차서. 자, 학장회의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세요. 어떤 대학에서 학장들이 모여서 그 학장에는 사회대 학장도 있고 법대 학장도 있고 공대 학장도 있고 미대 학장도 있고 등등등. 학장회의에서 학장들이 모여서 행정학과 교과목을 결정한다라고 봅시다. 커리큘럼을 결정하는데, 자, 먼저 문제성 있는 선호. 여러분, 공대 학장이 바람직한 행정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선호 자체가 없죠. 이게 문제성 있는 선호고, 그 다음에 불명확한 기술. 그러다 보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뭔지도 공대 학장은
모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의사결정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게 이제 바로 주디카즘 무정부 상태의 특징이에요. 응? 좀만 참아요, 좀만 참으면 끝나. 자, 앨리슨 모형까지 해야 돼. 그래야 끝나. 오른쪽 페이지. 앨리슨 모형. 자, 이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자, 지금까지 이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을 하나로 정리를 해요. 이게 바로 앨리슨 모형 1, 2, 3인데, 자, 첫 번째 줄 끝자락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 줄 쳐주세요.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라고 있지, 첫 번째 줄에. 이거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때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다른 때 같으면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자꾸 왜 나오냐면 지금 북한하고 미국 간에 지금 뭐예요? 핵협상하고 있죠. 요게 이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 굉장히 잘된 국제 어떤 협상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쿠바가 카스트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원래 이제 쿠바는 친미 국가였죠. 근데 카스트로 혁명에 의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소련이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쿠바는 미국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핵미사일 기지가 설치가 되면 미국 국토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과연 그때 이제 케네디 행정부에서 백악관에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CIA 국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모여가지고 이제 13일간 대책 회의를 했는데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졌어. D-13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결론은 뭐냐? 자, 거기 국방부 장관도 왔고, CIA 외교부 장관도 나왔죠. 그럼 국방부 장관은 어떤 주장했겠어요? 폭격. 똑같아. 지금 현재 북한 케이스하고. 폭격. 그럼 폭격 잘못하다 보면 그때 3차 세계대전 생기죠? 그럼 이제 외교부는 어떤 주장을 하겠습니까? 말로 해결하자, 말로. 항상 보면 되게 그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국방부 논리하고 외교부 논리가 반대야. 주전론, 주화론, 뭐 이런 식의. 최명길, 김상원. 자, 근데 이제 결국 어떤 해결책을 해놨냐 하면요. 해양봉쇄라고 하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해양봉쇄.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 핵미사일을 기진 배가 쿠바 해안선에 이렇게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앞을 이제 미 해군이 군함으로 쫙 봉쇄선을 쳐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되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해결이 되는데, 자, 이거를 계기로, 자, 두 번째 줄 끝부분, 집단의 특성, 바로 응집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합니다. 자, 모형별로 이름을 얘기해야 돼. 자, 모델 1은 이름이 뭐죠? 자, 합리 모형.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 정책 결정의 주체인 정부를 동그라미. 여러분, 정부라는 거는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그 안에 외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CIA도 있고. 근데 지금 모델 1은 응집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죠. 유기체 조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집성이 극도로 강하다 보니까 그냥 뭐야? 정부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단일의 존재야. 근데 그 단일의 응집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부 그 자체가 하나의 존재고 그 존재가 뭐 하기도 해요? 합리적이기까지 해. 그래서 가정의 문제인데, 자, 정책 결정의 주체인 정부를 응집성이 극도로 강하다 보니까 단일의 존재고, 그 단일의 존재가 어떤 존재? 합리적이기까지. 이거 영어로 이제 unitary and rational actor라 그러는데, 그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정부라는 존재가 응집성이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의 존재고, 그 하나의 존재가 합리적이기까지 해. 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냐? 합리모형이 그냥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인 합리 모형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국익이라고 하는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모델 1입니다. 자, 그 다음 모델 2는 뭐예요?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름. 조직가정 모형. 바로 해사 모형이에요. 해사 모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여기서는 정책 결정의 주체인 정부를 동그라미. 정부를 어떻게 가정해요? 응집성이 중간 정도다 보니까 느슨하게 연결된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의 뭐다? 연합체다.
그래서 회사 모형적인 아까 의사결정이 있죠? 이게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요. 갈등의 준해결, 문제중심의 탐색, SOP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델 3는 이름이 뭐죠? 관료정치 모형. 자, 여기서는 독립성이 강중약, 약하죠. 그래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동그라미, 극도로 다원화된 참여자 개개인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자 100명의 개개인이 있으면 한 명 한 명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 다르죠. 그러면 어떤 식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어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타협 조정하는 이런 정치적인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끝자락에 참여자들 간의 갈등 타협 흥정의 정치적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 하여간 지금 아까 여러분 합리 모형부터 여기 지금 앨리스 모형까지 있죠? 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정책 집행론 갑시다.